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2. 미국의 무능. 3.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인정합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나토와 러시아 사이의 상황은 극도로 긴장되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은 무기 보급에 절박한 시급함을 보였으나 이런 상황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최근 기자 회견에서 조 바이든은 또한 미국이 유럽의 무장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폴란드 수출용 K2 흑표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대의 초도 물량 출고식이 진행되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출고식 덕분에 군사 분야의 정통한 전문가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속도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게 한국은 이번 출고식을 통해 폴란드와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고작 2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전달한 것입니다. 아무리 폴란드에 긴급 요청이 있었다 할지라도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인데요. 이번 출고식으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생산 속도에 전 세계 외신은 물론 군사 전문가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한국이라는 말 빼고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을 지경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 방산 업체들은 1년에 총 몇 대의 K2, K9를 생산하길래 이렇게 빠른 인도가 가능한지 궁금해지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확한 무기 체계의 생산 능력은 엄격한 군사 기밀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꺼리튜브 시청자들에게는 국가 안보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는 정보를 공개해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한국이 보여준 양산 능력을 기반으로 이를 바탕으로 K2는 1년에 100에서 150대, K9는 약 80대 정도 생산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물량은 전 세계 방산 무기 회사들이 봤을 때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은 양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폴란드 수출이 결정된 FA50의 생산 속도는 고정 익동의 2개 생산 라인을 모두 가동하면 매달 타 50을 최대 5대까지 생산할 수 있다라고 카이 관계자가 밝히기도 했는데요. 즉 FA50의 기본 모델인 타 50을 1년에 최대 60대까지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로 FA50의 생산량 또한 이와 엇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왜 세계 각국의 외신들과 군사 관계자들이 경악할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체계 생산 능력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이 수준이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방산 무기 시장에서 최근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구매자가 한정적인 분야라 하더라도 1년에 100대 안팎의 제품밖에 생산하지 않는다는 건 그다지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갖 첨단 기술이 접목된 무기체계의 생산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례로 현역으로 운용 중인 전투기 중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인 미국의 F-16은 한 달에 4대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실생산은 걸핏하면 지연되기 일쑤입니다. 실제로 2019년에 25대의 F-16 도입 계약을 체결한 모로코는 2027년에나 실 기체를 인도받을 수 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해에 16대를 발주한 바레인은 5년 뒤인 2024년에나 F-16을 인도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이 폴란드와 맺은 총 48대의 FA50 계약 중 12대를 2023년까지 인도하기로 합의한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느린 속도입니다. 더군다나 폴란드가 지금 사양의 FA50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블록 24양인 FA50PL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걸 고려하면 더욱 생산 능력의 격차가 커집니다. 하지만 이는 비단 미국의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국이 유독 빠른 건데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오히려 미국의 생산 능력은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도 있는데요. 지난 2007년 사우디아라비아는 유럽연합과 유로파이터 타이푼 72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작 인도가 완료된 건 10년이나 지난 2017년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 유로파이터 타이푼 도입 계약을 체결했던 스웨덴이 인도가 너무 오래 걸리자 아예 계약을 취소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생각하면 한국의 전투기 생산 능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하지만 기갑 장비로 시선을 돌리면 사점은 더욱 심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일본은 2012년 자체 개발한 최신의 3.5세대 전차인 10식 전차의 제식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려하게 막은 열었지만 일본 정부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일본 방산업체는 심각하게 몰락했습니다. 당시 일본 방산업체들의 비참한 생산 능력으로 10식 전차는 계속해서 도입이 지연되었고 결국 2014년 초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일선부대의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처럼 수백 대의 전차를 양산한 게 아니라 고작 53대의 전차를 배치하는데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보통 무기 체계의 생산 능력은 초도 물량 양산에서 최대로 발휘된다는 걸 생각하면 어이없어질 정도로 오래 걸린 건데요. 그러나 일본의 추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 일본은 기갑전력의 최신화를 위해 2023년까지 총 123대의 10식 전차를 생산하기로 계획했지만 정작 지금까지 양산된 건 99대가 전부입니다. 이는 10식 전차가 한 달에 1대꼴로 제작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황당한 건 무기 수출 실적 제로인 일본은 오로지 자위대만을 위한 전차를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처럼 한국과의 격차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벌어지자 질투심에 눈이 먼 일본군 전문가들은 한국의 생산 능력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이런 수치는 자신들도 머리털 나고 처음 겪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수출 내역을 보면 FA-50 경공격기 개량형 총 48대 중 12대를 2023년까지 인도, K2 흑표 전차 총 980대 중 180대를 2025년까지 인도, 그리고 K9 자주포 총 648대 중 212대를 2026년까지 인도, K239 천무 288대를 2023년부터 인도입니다. 확실히 국가의 모든 제조 역량을 총동원하는 전시 상황이 아니고서야 평시 상황에 이 정도의 물량을 생산한다는 건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다른 나라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폴란드가 자국의 무기 체계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데 대한민국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전 세계에서 한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처럼 빠른 생산 역량을 갖춘 이유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인데요. 사실 국내 대부분의 기업체들은 국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납품기한 준수에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필리핀과의 FA-50 도입 사업에서는 납품기한을 지키기 위해 아예 한국에서부터 전투기를 몰고 간 납기일에 맞춰 직접 전달하기까지 했는데요. 전투기 인도는 분할한 기체를 대형 수송기에 싣고 가 현지에서 조립하여 전달하기도 하지만 한국은 이 시간마저 절약하기 위해 한국에서 조립을 완료하고 직접 전달하는 방식인 페리 비행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노력 덕에 한국은 당초 목표보다 2개월이나 빨리 FA-50의 납기를 끝마칠 수 있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도에 K9를 수출할 때는 현지에 생산 공장을 세워서 2018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기존 일정보다 빠르게 출고를 끝내버렸는데요. 인도의 K9 도입 분량이 무려 100대에 달한다는 걸 감안하면 실로 번개와 같은 속도입니다. 왜 K9의 수출명을 썬더라고 지었는지 납득이 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산 방산무기는 전 세계적으로 두터운 신뢰를 입증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 생산 물량은 없던 생산 라인까지 추가로 건설하면서 납품기한을 맞추려고 추진 중인데요. 즉, 현대의 대한민국은 세계 방산시장에서 기적 같은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아직 한국은 비장의 무기 카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조공법 혁신을 통한 생산공정 자동화입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의 무기 체계는 첨단 기술이 집약되는 만큼 상당 부분에서 수작업으로 제작이 이루어집니다. 구매자가 한정적이라 생산 라인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수작업에 따라 무기 체계의 생산 속도나 품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자리 잡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에 비해 맨땅에서 생산 설비부터 마련해야 하는 후발주자 국가들이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즉, 많은 나라에 수출하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하면 그만큼 기술력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또 바로 이 점에서 한국은 차별점을 만들었는데요. 무기체계 생산에 투입되는 절대적인 시간을 줄여서 가격과 성능 양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로봇 등을 활용한 생산 공정의 자동화와 정밀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전은 현재 대한민국의 방산신화라는 결과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으로 FA50, KF21 등을 생산하는 카이의 경우 항공기 날개를 생산하는 공장에 사물 인터넷과 가상 물리 시스템을 적용해서 제조 공정의 모든 단계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덕에 생산 효율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으면서 불량률은 극한까지 낮췄습니다. 실제로 카이는 민항기 생산 과정에서 주익의 뼈대를 담당하는 리베 가공 과정에서 이를 사람이 진행할 경우 8시간이 소요되지만 자동화 공정을 적용한 이후 40분으로 단축시키는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자동화 공정은 전 세계 방산업체를 압도합니다. 이는 단순히 비약적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시간 단축입니다. 그런데 이런 잠점은 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산 분야는 한 업체만 특출나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업계가 전체적으로 균등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례로 K2흡표 전차의 생산을 담당하는 현대로템은 기갑장비 조립의 필수적인 용접 공정에 로봇을 도입해 자동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에 정밀가 공장비를 도입하는 등 상당 부분의 공정을 자동화했는데요. 이 덕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시간과 인력을 수치화한 작업 공수를 기존 대비 74%나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왜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 불리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한국의 무기체계 생산 능력이 모두 자동화된 생산 공정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한국 기술진들의 제조 능력 자체가 이미 주변국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 대표격인 게 대한민국 정비 능력의 상징인 육군종합정비창인데요. 한국에서 내로라 하는 능력의 기술직 군무원들이 주축을 이룬 육군종합정비창은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모든 지상 장비의 최종 정비와 재생을 담당하는 부대입니다. 이름 때문에 정비만 담당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육군종합정비창의 진짜 능력은 재생에 있습니다. 실제로 육군종합정비창은 지상 무기 체계의 엔진부터 나사 하나까지 모든 부분을 정비하는 창정비를 담당하며 그렇게 입고된 구형 무기 체계들은 개량형으로 업그레이드해 재출고됩니다. 즉 K1 전차가 육군종합정비창에 한번 들어가면 K1A1이나 K1E1으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육군종합정비창에서 창정비를 끝낸 무기 체계는 이전 등록이 말소되고 새로운 장비로 신규 등록될 정도인데요. 이 덕에 폴란드 방산 수출에 동원되는 K2나 K9도 육군종합정비창에서 창정비를 받으면 새 제품과 동급으로 수출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고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기술력 하나만으로 완전한 새 무기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염삼에 처음에서 말씀드린 폴란드에 수출되는 K9 초도 물량이 바로 이 창정비를 끝마친 새 무기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정비 능력을 얼마나 우수하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안타깝게도 국내 일각에서 폴란드 방산 수출에 대해 잘못된 오해가 번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군에서 사용할 무기 체계들이 이렇게 폴란드에 우선 인도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전력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와 다르게 폴란드 방산 수출은 결국 대한민국에게 장기적 이득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막대한 폴란드 수출 덕분에 그동안 한정되어 있던 생산 라인이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가뜩이나 압도적이었던 대한민국의 무기체계 생산 능력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당연히 평시 생산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겠지만 전시를 대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예산 문제로 불가능했던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폴란드 수출 덕분에 생산 라인을 거저 늘릴 수 있었고 이와 더불어 막대한 수출 흑자로 기존 무기 체계를 개량할 예산까지 얻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된 사천 에어쇼 2022에서 KF-21 기술자와 인터뷰 진행한 음악님과 KF-21 관련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우리 KF-21에 탑재된 F414 엔진이 KF-21용으로 커스터마이징 및 성능 개량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오늘은 KF-21 기술자와 인터뷰를 통해 KF-21에 대한 비밀들을 풀어가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음악님께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일반인이라 녹취가 불가하므로 일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함께 분석한 내용은 인터뷰의 내용을 기반으로 일부 분석을 통한 추정한 것임을 밝힙니다. KF-21 보람에는 조종하기 쉬우면서 성능이 우수한 전투기입니다. 지상 활주된 전고가 높고 육중에 큰 비행기를 모는 느낌이 들고 상공에선 FA-50 경전투기와 비행 특성이 유사합니다. 능송만 초종사라면 KF-21 적응이 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KF-21 시험 비행에 5차례 참여한 진태범 카이 비행시험담 수석 조종사는 첫 한국산 전투기에 대해 이간히 평가했습니다. 이번 사천 에어쇼에서 공개된 3호기는 최송으로 일반 파일럿용 개발 기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1, 2호기 담당은 테스트 조종사 중에서도 에이스 오브 에이스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심한 조종이 가능하도록 전투기 세팅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1, 2호기를 운용하면서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3호기 이후 기체들의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전투기 운용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문입니다. F-15K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추락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미국 조종사 기준으로 전투기 세팅되어 있었고 이를 우리 조종사들이 운용하다가 주기동 시 정신을 잃어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신규 전투기 초기 도입 시 베테랑 조종사들을 배치하는 것이 분문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호기 이후 적용될 전투기 프로그램 세팅은 중요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KF-21 시제기 3호기는 무기를 발사한 흔적이 있고 특히 기관포 부분에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에 KF-21 개발자는 3호기에서 다양한 무기들 테스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LIG의 전자전 장비들은 KF-21 내부에 내장되어 가고 있고 본격적인 전자전 관련 테스트도 준비 중이라 합니다. KF-21에 적용된 RAM 패널은 거의 극비로 분류되어 카이에서도 모르는 내용이 많다고 합니다. 음악님께서 나노닷 분야를 박사과정 전공했기 때문에 KF-21 RAM 패널에 적용된 그래핀의 나노닷을 적용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KF-21 RAM은 패널 형태로 붙이는데 전투기는 다양한 곡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RAM 패널 적용 시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술은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물건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비록 모니터나 TV 화면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구조입니다. 올레드가 나노닷 공정으로 만들어집니다.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가 관련 기술을 구현하는데 좋은 산업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래핀은 탄소의 동소체 중 하나이며 단소 원자들이 모여 2차원 평면을 이루고 있는 구조를 말해 원래 전파차폐 및 흡수제인데 거기에 나노닷을 적용하면서 디스플레이에 적용된 커브 넣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핀을 도포하면 그게 투명 전극 역할을 하게 되고 유리를 곡면 만들고 거기에 그래핀 페이스트를 바르고 나노닷 만들면 바로 올레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여 RAM 패널에 적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노닷 기술과 그래핀 기술을 응용해 최신 대형 여객기의 조종석에도 일부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캐노피에 적용한다면 전투기의 각종 정보를 캐노피에서
바로 뿌려 전투기 운용할 수 있다면 더욱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LIG 쪽에서 전술 고글이나 아이언 비전 고글을 개발 중입니다. 총을 겨누는 십자선이 고글에 보이는 랜드워리어 시스템으로 미군도 이 기능을 구현을 시도하다가 포기했던 고난이도의 기술입니다. 이러한 고글을 레드백과 같은 장갑차에 연동시켜서 탑습 보병에게 외무 영상 정보를 공유해주면 전장의 미확인 지역 워파극이 사라지게 됩니다. 병사, 전차, 드론 등등 데이터가 하나로 통합할 수 있어 우리 군이 추구하는 아미타이거 4.0 체계에 부합한 것입니다. KF-21에 사용되는 F-414 엔진은 기존 슈퍼호넷에 사용되는 F-414 엔진과 비교해서 노즐 부분에서 다른 점이 보입니다. KF-21은 매끄럽게 이어져 있고 슈퍼호넷은 덮고 있는 느낌으로 KF-21에 비해 짧아 보입니다. 이 부분이 호넷과 같다면 가릴 이유가 없을 것인데 이에 대해 KF-21 개발자에 질문하니 씩 웃으시더니 전용 설계라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타일 모양은 방열 타일 같은데 그것과 노즐 길이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이에 대해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슈퍼호넷 대비에노 인테이크부터 노즐 길이가 길어 보이는데 엔진 제작 시 인테이크부터 블레이드 길이는 다르게 못 만듭니다. 인테이크 블레이드 길이를 길게 만들면 진공이 걸려서 출력 감소 혹은 기동 시 엔진 출력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길이가 짧으면 스텔스 성능 감소되기도 하고 충분히 정돈되지 않은 기류가 돌입하면서 연비가 엉망이 되게 됩니다. F-414 엔진을 개량한다면 결국 인테이크 블레이드는 그대로 만들고 노즐 쪽에 식는 개량이 가능합니다. F-414 엔진 코어 설계 변경 없이 성능 개량 시 엔진 전체 길이 F-100금은 4.9m이고 F-414-400 호넷용이 3.9m, 노즐부가 길수록 효율이 좋아집니다. F-135 엔진도 노즐을 긴게 설계해서 높은 추력 및 효율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KF-21 엔진 뒷부분 사진과 KF-21의 F-414 엔진 장착 사진 그리고 비슷한 각도의 F-18 슈퍼호넷에 장착된 엔진 사진을 비교해본 결과 KF-21용 F-414 엔진이 노즐부가 더 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엔진 노즐이 길어지면 그만큼 추력 증가와 열차폐에 유리해지며 그만큼 IR 저감에도 유리하게 됩니다. 또한 외부 노즐은 내부 가동부를 보호용인데 엔진의 열이 열화되어 보통 색이 바뀌게 됩니다. 도료가 열화하면서 새까만 게 바뀌든가 아니면 밝은 회색 톤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KF-21 이루기에 엔진의 외부 노즐 부분을 보면 검은 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F-18 슈퍼호넷과도 다른 색이며 신소재 혹은 새로운 코팅 기술이 반영된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KF-21은 인테이크를 적용하여 APU나 배기열 저감용 기술을 적용하여 추가적으로 IR 저감 기술도 적용했습니다. KF-21 개발자는 엔진 사이에 공간도 IR 스텔스 관련 설계가 적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 KF-21에 적용된 F-414 엔진은 노즐 부문에 대한 성능 개선을 통해 IR 성능을 개선한 것으로 보이며 분석대로 노즐 부분이 길어졌다면 추력 증가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F-414 EP 엔진이나 F-414E 엔진이 엔진 코어 변경을 통해 10% 이상 성능 개선을 했지만 노즐 부분의 부분적인 성능 개량을 했기 때문에 2에서 3% 정도 제한적인 성능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음악님께서는 더 높은 성능이 개선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KF-21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부문에서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 적용하고 있습니다. KF-21의 성공적인 개발을 응원합니다. 여기에 지난 7월 19일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에는 대한민국 전자전장비의 대도약을 예고했는데요. 국내 최초로 각종 전자전장비들을 하나로 합친 통합전자전체계 AW 슈트가 전투기 내부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KF-21이 KF-X로 첫 사업을 추진할 당시 미국이 지목한 이전 불가한 핵심 4대 기술로 이산응동 이상배열 레이더, 아레스트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TGP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RF 제머전자파 방해 장비입니다. 처음으로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 한국 입장에서 믿었던 미국이 갑자기 기술 이전을 거부한 터라 참 난감하기 그지없었는데요. 위와 같은 전자전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전투기는
4.5세대는커녕 눈먼 전투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예 이대로 사업이 물거품되나 싶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인들의 DNA는 여기서 다시 한번 극대화되었죠. 체계 개발을 맡은 카이 외에도 약 225개의 국내 업체와 10여 개 정부 출연 연구소, 15개 대학교 등이 참여해 4가지 핵심 기술을 모두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한국 역사상 유례없는 빠른 성공이었죠. KF-21의 눈에 해당하는 이사 레이더와 아르스트는 한화 시스템이 개발했고 RF 제머를 포함한 통합전자전 체계 EW 슈트는 LIG 넥스원이 C제품을 납품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MRO 센터뿐만 아니라 조립 라인 시설을 구축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FA50 도입 이후 KF-21의 수출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뜻하는데요. 분담금 갖고 장난질하는 인니나 남중국 해도 먹으려고 하는 중국 모두에게 크게 한방 날릴 수 있는 일타쌍피가 되겠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